NPK를 비롯한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작든 크든 자연 속에 존재합니다. 토양 속에도 심지어는 공기 중에도 존재하지만 옛부터 이용한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 썩은 사체입니다. 성분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같이 식물이 흡수한 이러한 영양소는 당연히 식물의 몸속에도 있고 이를 먹은 동물의 몸속에도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의 양분을 함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나무나 나뭇잎으로 거름을 만든 속의 양분보다 개분, 돈분, 우분, 인분 등의 분유를 섞인 퇴비의 양분이 더 많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은 생선이나 육류를 섞인 비료의 양분이 더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함축되어 있고 빨리 흡수되는 비료가 바로 우리가 화학 비료라고 하는 무기질 비료입니다. 어떤 이는 이 화학 비료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토양색이 있던 퇴비나 유박에 들어있던 생선 찌꺼기에 들어있던 모든 양분은 이렇게 이온화되어 뿌리에 흡수되어집니다. 그러니 작물이 퇴비에서 흡수하든 무기질 비료에서 흡수하든 흡수한 양분은 똑같습니다. 그럼 퇴비나 유박 등 유기질 비료는 왜 넣는가? 그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물의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동식물 사체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요즘 쓰는 생선 삭힌 동물성 재료는 언감생심이고 주로 풀을 베어서 삭힌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영양 그름은 당연히 가축분이나 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이 마려우면 억지로 찾고 집에까지 오는 사람 얘기도 생겼습니다. 그 외 공기 중이나 암석에도 질소, 인산, 가리를 비롯한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대로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공기 중 질소입니다. 비료 중에 비료라고 할 수 있는 질소가 8알 가까이 많지만 우리는 이용 못합니다. 흔히 수소를 H2, 산소를 O2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 있듯이 질소는 알다시피 N2로 묶여 있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삼중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번개나 뿌리옥 박테리아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N2를 쪼개기 위해 많은 화학자들이 노력하였는데 처음에는 수소에다 공기 중 질소를 높은 온도와 기압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얻었습니다. 화학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죠. 암모니아는 휘발성이 강하여 농사에 이용하지 못하죠. 다음으로는 요소입니다. 암모니아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 만든 백색알갱이입니다. 이게 바로 비료혁명입니다. 이 요소 발명은 인류 최초로 인공으로 만든 유기물질입니다. 화학에서 유기란 기가 있는 것, 즉 탄소고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요소의 요자는 오줌 요자입니다. 오줌에 섞인 질소 성분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사를 짓는 분은 당연히 요소를 뿌리지 못하고 오줌을 모아서 뿌립니다. 비료의 대강에 해당하는 본 영상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아른시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를 쓰든 무기질 비료를 쓰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식을 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변화한 질은 화학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산이나 가리, 칼슘, 붕소 등 다른 비료도 암석을 원료로 합니다. 인광석이나 가리광석도 그대로는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여 염산이나 황산을 부어 고온고압 처리하여 흡수하기 좋게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었다고 화학비료입니다. 공기 중에 있던 암석에 있던 그대로는 이용하지 못하니 이산화탄소나 염산, 황산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염산이나 황산은 극약인데 이게 들어간 비료가 위험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안 먹고는 안 되는 소금도 위험한 나트륨과 독가스인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물도 폭발할 위험이 있는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폭발한 일은 없습니다. 두 원소가 합쳐 다른 물질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료가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황산가리는 황산, 즉 황과 가리가 들어있고 제법에 따라서는 황산가리 고토, 즉 황과 가리 그리고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황산가리는 비료는 바로 칼리 광석에다가 황산을 부어 만든 것이니 그 제품에도 황산과 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를 땅에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식물이 흡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비료이든 퇴비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가 물에 의해서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흡수되어집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양이온 또는 음이온으로 변하여 흡수되어집니다. 특히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는 이러한 영양소가 여러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미생물이 있어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온화되는 것도 흡수되어 식물체에 이동하는 것도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인산과 칼슘은 아주 느린 보입니다. 가장 빠른 질소가 2-3일 만에 흡수되어진다면 인산은 그 10배인 20 내지 30일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인산이 필요하다고 치면 차간뒤에 손들기입니다. 칼슘은 느리기도 하지만 성질이 괴팍하여 다른 영양소, 즉 다른 비료와 함께 치면 안됩니다. 특히 질소와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니 안치일만 못합니다. 또 땅에 칼슘 영양소가 넘쳐나도 온도나 수분이 맞지 않으면 흡수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비료를 공부하려면 각 영양소의 역할도 알아야겠지만 이처럼 성질도 알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이거 주면 좋다 저거 주면 좋다는 건 1세기 뒤진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처방이라도 그 원리를 모르고 이래라 한다고 이래고 저래라 한다고 저래면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내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비료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것도 그 원리의 바탕을 두고 공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 보듯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빨리 흡수되어지기도 또 반대로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 만들 때 밑비료로 준 질소와 가리는 2-30일만 지나면 토양에는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 우비료입니다. 우비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소와 가리입니다. 어떤 이는 복합 비료를 주는데 당연히 인산은 땅에 쌓입니다. 땅만 살찌우는 거죠. 바로 염류집적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작물이 클 때 이거 안 주면 안 돼, 이거 주면 몇 배 수확 올려 하는 영상을 보면 바로 우비료 얘기입니다. 이 우비료는 한 달만 자라는 작물이 아니라면 모든 작물, 즉 채소나 과수에 필요합니다. 비료들의 이동 속도는 이동 거리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질소나 가리는 뿌리에서 좀 떨어져 주어도 작물이 흡수를 하지만 인산이나 칼슘은 바로 뿌리가 있는 곳에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나 칼슘은 자칫 땅에는 넘쳐도 작물에게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비료들의 이동 속도는 이름 그대로 이들 간의 경쟁입니다. 같은 양이온인 가리와 마그네슘, 칼슘을 뿌렸다면 가리가 당연히 먼저 흡수되어지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이동 속도가 느리니 토양에는 있어도 작물에는 흡수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동 속도가 빠른 질소이든 느린 인산이나 칼슘이든 일정한 온도, 즉 지온이 되지 않으면 이동을 하지 않아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지온이 10도 아래이면 거의 흡수가 안되고 15도는 넘어야 제대로 흡수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영양소 간 차이가 있는데 질소는 이중 낮은 온도에서도 흡수되어지고 인산은 높아야 흡수되어집니다. 당연히 겨울에는 비료를 줄 필요가 없고 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하우스 시설 재배입니다. 땅 온도를 높이지 않고 공기만 데워주니 땅에 비료가 있어도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중 인산이나 칼슘이 흡수가 잘 안되니 꽃이 제대로 안 피고 열매 또한 탄력이 없습니다. 이 도형은 손바닥 농부가 그리다 보니 그리 아름답지는 않지만 비료를 사용할 때는 꼭 유념해야 할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비료 뿌린다고 효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